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민법을 총 복습한다, 한 번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기출 지문을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첫 페이지 잠깐 보세요. 2013년도 행정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아예 해설을 안 달았습니다. 네, 문제 1번 아예 해설 안 달았죠. 옛날에 시험 문제는 해제의 효과를 쓰라고 해서 해제의 효과를 쓰세요 라고 해서 효과 부분에 이렇게 방점을 꽝꽝 찍었습니다. 자, 해제 중에서 요건을 쓰라고 해서 효과만 쓰라고 했어요. 효과만 쓰라고 했는데 옛날에 몇 점이었습니까? 4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점으로 나왔다니까요. 근데 여기 왜 해설을 안 달았느냐? 여러분 지금 그 뒤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해제 효과 부분을 제1회 시험에서 냈잖아요. 이건 여러분 교수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안 본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해제 효과가 이제는 2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점짜리를 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40점짜리를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아예 그냥 해설을 안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해제 효과를 40점을 쓰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실 때, 자, 1회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1회. 자, 1회 모의고사가 있는데, 여기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할 부분 아니고 제가 분석할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안감을 없애줄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행정사 1회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수님들 사이에서 자, 1회 모의고사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행정사 2차를. 그러면 기존에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시겠어요? 좀 인기 없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겠어요? 아이, 좋은 선생님은 저 중개사가 있고 노무사가 있고 감정평가사가 있고 이미 다 바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 이해출제위원들한테. 근데 여러분 사실상 1회 모의고사를 딱 보려고 했으면 2차 과목을 하려고 했으면 기존에 이미 조금 유명하시거나 인기 있는 교수님들은 다 이미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회 1회 때에는 지금 기존에 인기 있는 교수님보다 옛날에 인기 있는 교수님이 좀 많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 40점짜리로 출제하는 것은 자, 한 30년 전에 사법고시에서 나왔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0점짜리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그 옛날의 스타일을 못 버리시는 거죠. 왜냐면은 그 옛날의 스타일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에 사법고시는 100점짜리로 해서 논술을 그냥 쭉 하나의 제목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자, 이게 종이를 피시고 쫙 피면 쫙 종이가 떨어지는 거죠. 뭐뭐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100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타일로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이 문제 스타일이 이제 좀 몇 해 걸쳐 가면서 여러분 교수님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제 이제 선생님 그 중개사 들어가셨다는데 이제 저희 쪽으로 좀 와서 출제 좀 해주시죠 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존 교수님들 섭외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하고 뒤에 문제랑 이제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1회 모의고사 때 나왔던 부분을 안 보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20점짜리로 나오는 그 스타일로 바뀌기 전까지의 교수님들의 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회 모의고사 교수님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5회 모의고사까지 나눠드렸거든요. 그 사이에 해제가 다시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20점짜리로 출제된 것은 그 이후부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교수님들의 스타일대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답을 안 달았죠.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 귀속입니다. 자, 여기도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 귀속인데, 자, 완성된 물건 앞에 무슨 단어가 보이십니까? 수급인이 보이시죠? 자, 수급인 딱 보이시면서 자, 거기에 수급인이 재료 전부를 조달합니다. 자, 수급인이 재료 전부를 조달하는 거죠. 자, 요것도 20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문제도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요. 수급인의 재료 전부 조달 20점짜리로 안 나오고요. 지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자, 요 경우에는 자, 소유권의 기속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소유권의 기속. 그런데 누가 재료를 조달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험 문제는 자 누가 재료를 조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급인 이꼬르 도급인과 수급인이 재료를 조달했는데 재료 조달 그래서 소유권의 기속을 쓰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그럼 요것만 가지고 20점이냐? 그것도 아닌 거죠. 여기는 제작물 공급 계약이 나와서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을 써라 해가지고 법적 성질 플러스 도급인, 수급인, 재료 조달, 소유권 기속의 문제에서 요렇게 해서 20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 굉장히 이 중에서도 어디에 국한돼서 수급인에게 국한돼서 아주 어려운 판례까지 다 써봐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0점 냈다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옛날 스타일의 문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지금 2번이나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유형의 문제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렇게 나눠보셔야 됩니다. 제가 행정절차론이나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자세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약간 얘기를 들은 걸로는 1회 모의고사랑 지금 모의고사랑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3분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서 해설을 안 달았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묵시적 갱신.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있고요. 자, 묵시적 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민법의 묵시적 갱신. 자, 민법의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하고 주임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 그 다음에 상임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묵시적 갱신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계약갱신 요구권도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여러분 민법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민법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민법에 없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 자, 그 다음에 주임법에는 있고 상임법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긴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인데 그럼 여기서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는 뭐 어디서 시험에 나왔느냐? 여기서 시험에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상임법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임법에서. 그래서 여기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임법과 상임법 중에서 상임법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어디서 나왔다? 주임법. 예,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볼 거니까 다 되셨고 자, 묵시적 갱신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그랬을 때 자, 민법하고 주임법하고 상임법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올해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건 이제 요쪽 부분까지 확장을 했죠.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묵시적 갱신에서 주임법을 먼저 보시죠. 자, 문제 3번 보시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묵시. 그럼 묵시라는 얘기가 뭐죠? 시자가 보일 시자입니다. 시자가 보일 시자인데 자, 그 다음에 묵이 어두울 묵자입니다. 어두울 묵. 어두울 묵. 자, 그럼 여러분 어둡게 보인다는 뜻이 뭐라고요? 묵시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 보일 시자고 묵이 어두울 묵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묵시. 자, 어둡게 보입니다. 밝게 보이면 뭐라고 합니까? 명시. 밝을 명자를 써서 명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둡게 보이면 어두울 묵자를 써서 뭐라고 부릅니까? 묵시. 자, 그러면 밝게 보인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탁 집어서 레종 주세요. 레종 뭐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해요. 그 레종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 담배를 제가 안 펴가지고 그 레드가 있어요? 괜찮아. 흡연자들 얘기를 해봐. 네, 몰라요. 어쨌든 레종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레종 주세요라고 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밝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떤 거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밝을 명자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묵시는 보이긴 보이는데 어둡게 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편의점에 있는 진열되어 있는 삼각김밥을 갖다 놔갔어요. 삼각김밥을 진열대에 있는 걸 갖다 놓고 자, 여기서 딱 진열대에 갖다 놓으면 이걸 사겠다는 게 명시적으로 밝게 보여요? 밝게 안 보여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유통기한은 지났는데요? 라고 갖다 놓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밝게 보여요? 밝게는 안 보여요? 밝게 안 보이죠. 레종 주세요. 이거보다 밝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묵시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건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밝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 그랬죠. 결혼해줘, 사귀어줘. 이건 밝게 보이죠? 근데 자꾸 이게 만나자, 밥 먹자. 그 다음에 막 가방 열어주고, 그 다음에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밝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썸이라고 그랬잖아요. 썸. 아,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애매한데?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묵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행동. 자, 그러면 여기서 묵시적 갱신은 이런 건데 여러분 제발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용어만 알면 사실 상당히 쉬운데 그럼 여러분 여담으로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중개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물어본 게 있는데 자, 여러분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명의신탁. 자, 먼저 명의신탁이 뭔지 들어는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뭐예요?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믿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네 명의로 좀 하자. 자, 명의신탁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 믿을 신자 그 사람한테 뭐 한다고요? 부탁을 한다고요. 네 명의로 좀 올려놓자.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내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믿을 만한 사람 누굴 제일 믿을 수 있어요? 그래, 엄마라고 합시다. 엄마한테 믿으니까 부탁을 해요. 엄마 이름으로 좀 자동차 이름을 해놓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명의신탁. 예, 그러니까 이 용어 속에서 다 있기 때문에 용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명의신탁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양자간 명의신탁. 양자강이 아니라 양자간. 자, 그럼 명의신탁을 하는 사람이 몇 명? 2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내가 명의신탁 하는 거죠. 그럼 3자간 명의신탁. 그럼 몇 명? 몇 명? 3명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용어만 하시면 굉장히 잘 아시는데 용어를 제대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자동차를 엄마 이름으로 좀 옮겨놓으면 안 될까? 그럼 양자간 사이에서 명의신탁한 거죠. 그럼 양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서부터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애초에 엄마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일단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걸 엄마한테 옮기는 건 양자간이죠. 근데 내 이름으로 처음부터 하지 않고 애초에 누구 이름으로 하면 되겠어요? 엄마 이름으로 아예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해요? 판매자, 나, 엄마. 3명이 필요하죠. 판매를 한 사람한테 가서 애초에 내 이름으로 등록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등록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3자간 명의신탁인데 여러분 저랑 공부하셨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얘가 자동차 판매자예요. 그럼 제가 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엄마예요. 자, 그럼 3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자, 명의신탁을 했는데 누구한테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3자한테 명의신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자, 지금 판매자하고 저가 계약이 뭐예요? 자동차 계약이 뭐예요? 당사자죠. 당사자 빼면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그렇죠. 계약을 하지 않는 엄마한테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해달라, 자동차 등록을.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3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3자간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을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엄마 이름으로 좀 믿고 부탁 좀 하자. 엄마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계약 당사자가 한 거예요? 3자한테 한 거예요? 3자한테 명의신탁을 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는 거예요? 3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약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을 하는데 엄마 이름으로 이름 좀 옮겨놓으면 안 돼? 자동차? 그렇게 해. 근데 엄마 계약도 해줘.
자, 엄마한테 뭐까지 부탁한 거예요? 계약. 그래서 자동차 판매한테 가서 누가 계약을 체결해요? 엄마. 자, 요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케이스예요. 계약 당사자가 되는 명의신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삼자한테는 명의신탁. 그러니까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용어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잘 해결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죠. 묵시적 행시는 밝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 어둡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밝게 보이는 건 뭐냐면 이거죠. 저 밝게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저 사장님. 자, 우리 갱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냥 살아. 갱신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갱신이 되겠어요? 명시적 갱신이 되겠죠. 이건 당연히 갱신이 되니까 시험에 나올 것도 없고 조문에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럼 요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임대인도 살고 임차인도 살고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갱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민법은 종료시까지지만 주임법은 임대인의 경우에는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사이에 얘기를 해야 돼요. 6개월에서 2개월. 자,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몇 개월 전까지만 얘기를 하면 돼요. 2개월.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임대차 종료되기 전에 2개월 전에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자,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있다가 여기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갱신하자는 말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얘가 살고 있고 얘는 그냥 아무런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 없다. 말이 없고 그러니까 즉 말이 없다는 얘기는 나가란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올리자는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계속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다. 그러면 자 둘의 행동을 보니까 그냥 그 행동을 보니까 뭐 하려는 의사다? 갱신하려는 의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요건이 자 1번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통지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시점이 있어야 되겠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민총을 공부하셨으니까 여러분 임대차 종료 전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맞지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민총에서 했었죠. 기간에 역산계산법으로 들어가면 되죠. 다 까묻죠. 자, 여러분 끝나기 전부터 사원총회가 열리려고 합니다. 근데 1주간 전에 소집 통지를 하지요. 그러면 제가 7을 빼자고 그랬어요? 8을 빼자고 그랬어요? 8 빼자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전이니까 하루를 더 더해서 빼면 되는 거죠. 이게 역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계산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산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자, 어쨌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그 다음에 2개월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게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자,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통지하지 않는 거죠. 나가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나가란 말도 안 하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묵시적 갱신이 되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 하나가 더 들어간다 그랬죠. 뭐라고 돼 있냐면 이번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없어야 됩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2기.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액이 들어가야 돼요. 액수가 2기예요. 그러니까 몇 기라는 게 아니라 액수가. 차임연체 2기 그러면은 차임연체를 2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차임연체 2기잖아요. 이 기가 무슨 뜻이에요? 기간. 그러면 여러분 모두 들어가요. 시, 분, 초, 일주, 월, 년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니까 자 모두 들어간다고요? 시, 분, 초, 자연적 계산법, 일주, 월, 년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뭘 내요? 주세를 내요. 그러면 2번 안 내면 2주 안 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2기가 되는 거죠. 주세니까 일주, 월, 년
매일같이 월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며칠? 2일. 매주마다 월세를 내야 된다. 그럼 몇 주? 2주. 근데 그 2번 안 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액수가 이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안 냈지만 액수가 2번에 미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한 달에 50만 원씩 낸다. 그런데 자, 50만 원, 50만 원 2기의 차임 연체액이 2기니까 총 몇만 원? 100만 원을 내면 2기의 차임 연체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액수를 빼볼게요. 자, 요번 달은 30만 원 냈고 그럼 이번 달은 20만 원 냈다. 50만 원 중에서 30만 원, 50만 원 중에서 20만 원 냈죠. 그럼 몇 기를 연체한 거예요? 2기죠. 액수가 아니니까. 기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요거는 2기의 차임 연체액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기의 차임 연체액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액수를 자꾸 빼먹으면 안 된다고요. 자, 빼먹으면 안 돼요. 답안지에 빼먹는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차임 연체 2기! 안 돼요. 차임 연체액이 2기.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자, 지금 차임 연체액이 2기니까요. 자, 액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 그랬는데 자, 매달 월세가 5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 얘가 5번을 안 냈어요. 5번.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매달 40만 원만 내고 10만 원씩은 못 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2기의 차임 연체액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얘는 무시적 갱신이 안 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얘가 자, 여기 나와 있는 4번을 안 냈는데 자, 40만 원, 40만 원, 10만 원, 15만 원. 자, 그럼 2기의 차임 연체액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 그래서 거기 차임 연체액의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죠.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했어요. 자, 그러면 연체액이 15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주임법상 묵시적 갱신은 안 되는데 계속 살고 있어요. 계속 살고 있으면 걔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묵시적 갱신? 민법의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법이 없으면 그냥 못하는 거다. 민법으로 돌아간다. 민법으로 돌아가서 계속 살고 있으면 민법의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민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 민법을 공부할 때 차임 연체액에 따라서 자, 뭐를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는 무슨 단어가 꼭 들어야 된다. 해지. 여기는 해지하지 않으면 차임 연체액이 있을 때 뭐 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않으면 민법상에 뭐가 돼 버린다. 묵시적 갱신이 돼 버린다. 그래서 민법의 묵시적 갱신은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 해지.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하고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 여기도 차임 연체액이 몇 기다? 2기. 근데 여기는 해지가 들어가요. 해지 없어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차임 연체액이 2기만 달하면 그때는 여러분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못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묵시적 갱신이 된다? 민법의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법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분 여기 부분에서 자, 임대인의 경우에는 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뭐가 빠졌어요? 기산점.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전이란 말을 꼭 제가 빼먹었죠. 그럼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산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렇게 이제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전이라고 해야 되고 자,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날이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은 전날이랄지라도 나 이제 안 할래라고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때문에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한번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요, 요 정도 보시고 자, 일단 요거만 이제 정리 잘 하시죠. 자, 먼저 주임법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 뭐도 없어야 된다.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해지라는 말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차임 연체만 써야 돼요? 액도 써야 돼요? 액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로마자 2번의 효과죠. 자,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과를 생각하실 때 너무 그렇게 경직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효과는 다기통 단강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6개월 전까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눌러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계속 살고 있어요. 자, 그럼 계속 살고 있으니까 묵시적갱신이 된 거죠. 그럼 보증금은 얼마예요? 뭐 올려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는 거죠. 차임도 올려줘야 돼요? 내버려 줘야 돼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과 차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종전과 동일한 날짜에 입금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효과에 다시 임대차 보시면 다기통 단강이 당이죠. 임대차 존속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 만료로 임대차는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분 항상 원칙을 쓰셔야 돼요.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 규정 때문에 묵시적 갱신 때문에 갱신 합의가 없어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때에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니까 보증금도 동일하고 차임도 뭐하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인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말을 안 한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보증금도 똑같고 임대차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존속기간이죠. 전 임대차와 달리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자,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죠. 자,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전 임대차와 동일하다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 전 임대차가 2년 기간이었고 전 임대차의 보증금이 5천이었고 그 다음에 차임이 월세로서 월마다 주는 세로서 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 임대차랑 동일하니까 기간도 몇 년이 돼야 될 것 같고 2년 돼야 될 것 같고 보증금도 5천, 차임도 월세 50만 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 부분은 동일하게 간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여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예외 규정으로서 여기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자, 2년으로 봅니다. 그럼 전 임대차가 3년 계약이었다. 그럼 몇 년이 돼버린다? 2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만 볼게요. 이게 주택임대차 하시는 분에게 잘 모르시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했는데, 자, 첫 계약을 체결했어요. 제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첫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럼 첫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기간을 5년 계약 체결한다. 그 다음에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한다. 6개월짜리 계약을 체결한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첫 번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여기서 주인 아줌마 나 여기서 살세요. 그러니까 몇 년 계약하고 싶어? 저 5년이요. 5년 해줄게. 저 1년이요. 1년 해줄게. 저 6개월이요. 그럼 몇 개월? 6개월 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택이에요. 자, 그럼 이 기간은 몇 년? 자, 6개월짜리 몇 년? 6개월이에요? 2년이에요? 2년. 저거 몇 년? 1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자, 이건 몇 년? 몇 년? 5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마인드를 잘 가지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6개월짜리 계약을 했으면 원래 원칙적으로 몇 년이 돼야 돼요? 몇 개월 돼야 돼요? 6개월. 1년짜리 계약을 했으면 몇 년이 돼야 돼요? 1년. 5년짜리 계약했으면 몇 년이 돼야 돼요? 5년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니까 1년 미만의 2년 미만의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건 2년 미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몇 년? 5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영구적으로 해도 돼요. 30년 살게요. 해도 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그 예외 규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5년짜리 계약했으니까 여기도 5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자, 5년 동안 살았는데 묵시적 갱신이 돼버렸다. 그럼 이제 몇 년이 돼버린다? 2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2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민법을 제대로 잘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한 약속은 지킨다 안 지킨다. 꼭 지켜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 규정이 있으면 그걸 깰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원칙. 서로 간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실게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다고 봤으니까 얘도 5년. 요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보증금 5천, 월세 50 그랬는데 여기는 예외 규정이 하나 생겼죠. 전 임대차와는 달리. 전 임대차와 같아요, 달라요? 달리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게 간다, 달리 본다. 달리 본다라고 예외 규정을 둔 거죠. 그래서 5년이 아니라 2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묵시적갱신하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또 볼게요. 자, 2년짜리가 된다고 그랬으면 임대인도 몇 년을 살도록 해줘야 돼요. 2년. 임차인도 몇 년을 살도록 해줘야 돼요. 2년. 이렇게 살도록 해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법률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또 예외를 뒀죠. 임차인은 꼭 2년을 버틸 필요가 없다. 그게 해지 통고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동그라미를 치시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가 있죠. 자, 통고입니다.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통고를 받은 날인데 질문이 있었어요. 통고를 받은 날. 자,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생긴다. 받은 날이 여러분 요거를 도달한 날로 바꾸면 안 됩니까? 아, 자, 바꾼다는 얘기를 자꾸 바꾸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바꾸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바꾸시고 싶으신가 봐요. 왜? 여러분 도달이 기억이 잘 남아요? 받은 날이 기억이 남아요? 어느 쪽이 더 낫죠? 둘 다 안 남으면 곤란하고. 자, 이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교재에 있는 거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답안지 쓰게 바꾸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도달한 날하고 받은 날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도달한 날은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거예요. 객관적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해야 돼요? 도달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받아야 돼요. 수령을 해야 된다고요. 이건 수령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단어 하나에 큰 의미가 있다고요. 도달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도 알아요. 바꾸고 싶죠. 저도 바꾸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못 바꿔요. 이건 받은 날이기 때문에 도달한 날이 아니라서.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도달한 날은 꼭 수령을 해야 돼요. 수령하지 않아도 도달로 봐요. 수령하지 않아도 도달로 보죠. 이거는 수령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자,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임차인이 저 나갈래요라고 해지 통고를 할 때 통고를 상대방이 꼭 받아야 되잖아요. 도달이 아니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은 반송되지 않으면 뭐 한 것으로 보니까 수령한 것으로 보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요 경우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등기 우편이나. 받은 날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담보의 존속이죠.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하지만 제3자죠. 자,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그러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특약,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분리해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만 잘 봅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일단 묵시적 갱신이라는 이 민법의 주임법의 규정이 없으면 사실 당사자 간의 묵시적 갱신이 된다 안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무슨 얘기인지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거지 서로간의 갱신의 합의가 먼저 우선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우선돼야 돼요. 근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이 규정 때문에 그냥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렇죠. 원래 계약이 5년이면 5년 만에 끝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해놓고? 원상 회복해놓고. 근데 묵시적 갱신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건만 충족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돼버린다?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차임연체액이 2기를 넘어섰다. 초과했다. 그리고 자 차임연체액이 2기를 초과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우에 차임연체액이 2기에 초과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에 나가라. 그럼 얘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왜? 뭐는 안 됐으니까. 묵시적 갱신이 안 됐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요건만 깨지면 그냥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원래 원칙은 5년 동안 살기로 했으면 끝나면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는데 요 규정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기의 차임액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민법상의 임대차로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요건 기간 만료까지 가야 돼요. 6개월 전 2개월이에요? 기간 만료까지 가야 돼요? 만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법이라는 게 조문이 서로 얽히고 얽혀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거든요. 자, 민법의 임대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고 끝나는데 끝날 때까지, 즉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면 뭐가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게 민법의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임법의 묵시적 갱신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이때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해서 연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야 되는 거죠. 왜? 민법의 묵시적 갱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짜여져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하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기억하셔야만 응용이 가능해요. 그때그때마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행정사가 됐는데 선생님 전화 왔어요. 선생님 2기의 차임액을 초과했는데요.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가야 될까요? 갱신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아우, 의뢰인한테 중개사한테 잠깐만요. 저는 선생님 이거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응용이 가능하게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묵시적 갱신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여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 묵시적 갱신은 원래 안 돼요. 하지만 민법의 요건을 갖추면 뭐의 묵시적 갱신은 가능하다? 민법의 묵시적 갱신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임대차랑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5년이면 5년, 5천이면 5천, 월세 50만 원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또 보니까 예외적으로 전임대차와 동일하지 않고 달리 몇 년으로 본다? 2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인도 임차인도 몇 년을 무조건 버텨야 되겠습니까? 2년은 버텨야 되는데 또 예외 규정을 뒀죠. 해지에 통고해가지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후에 효력 생긴다? 3개월 후에 효력 생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는 여러분들이 엄청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되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재미는 없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 요런 부분이 이제 그 행정사가 되셔가지고 첫 번째 그 권리 내용 확인을 써줬는데 자, 요거를 먼저 쓰신 경우가 있었어요. 행정사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제 4번 보시죠. 자,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입니다. 자,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 이제 제1회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습니다. 예,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신에 수임인의 의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쓰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임의대리권의 복대리를 쓰자. 임의대리권의 복대리. 자, 그 규정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였으면 훨씬 수월하게 정답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자, 거기 보시죠. 자, 로마자 1번의 의입니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자, 밑줄 그으세요.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사무처리 위탁이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합니다. 자, 뭐를 한다고요? 사무처리 위탁. 자, 사무처리를 위탁합니다. 사무처리에 동그라미 크게 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처리를 위탁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자, 여기 부분에 와서 또 쓰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임의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의대리권은 사실상 우리 민총에서 공부하셨죠? 민총. 자,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을이라는 사람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갑이 을과 일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옥에 사업을 옥에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옥에 영업신고를 해야 돼요. 영업신고. 그러면 이제 옥의 영업신고는 신고만 하면 끝납니까? 거기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옥의 영업신고를 부탁하는 거죠. 그럼 옥의 영업신고를 부탁하면 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즉 구청하고 구청 직원하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게요. 자, 구청 공무원한테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접수를 하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우리가 민총에서 공부하셨을 때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먼저 민총에서는요,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공부했고, 여기 있는 사람을 법률행위로 선임한 대리인에서 임의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대리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을이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직원에게 일을 맡길 수도 있다. 직원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우리는 민법에서 복대리라고 불렀습니다. 복대리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 대리인이 되기 전에 무슨 단계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갑이 을한테 제가 옥의 영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이제 여기 딱 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 지도도 보고 하면서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옥의 영업신고를 조금 할 수 있을지 검토를 좀 부탁합니다. 검토를 부탁해서 가능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옥의 영업신고를 자 맡겼어요. 맡겼는데 여기서 검토를 하더니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 옥의 영업신고를 좀 맡아주세요. 그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뭐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80만 원 오케이 하면서 의뢰를 했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가 되는 게 아니죠. 먼저 일을 부탁했으니까 뭐가 돼요? 위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일을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수임인이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위임계약은 자, 아까 전에 동그라미 시작을 했죠. 뭐였습니까? 사무처리 위탁. 예, 사무처리 위탁입니다. 사무처리 위탁했죠. 자, 옥의 영업신고를 위탁했죠. 그랬는데 대리권 수여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대리권 수여는 안 했습니다. 왜? 나중에 안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일을 맡겨놨죠. 근데 저 이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만 지금 조금 이따 해주세요. 조금 이따 해주세요. 왜? 우리 집이 지금 누가 산다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팔지도 몰라요. 하면서 여러분 신고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대리권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을 안 줬지만 서류 검토까지 다 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팔았다. 그럼 내가 굳이 집을 팔았는데 5개 15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5개 영업신고는 제가 하는 게 이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려는 임차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우리 가게 곧 누가 산대요. 나갈 수도 있어요. 권리금 많이 준다 그래서 나갈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 5개 영업신고를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과 임의대리인, 복대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억울해졌어요. 자, 권리금 많이 주고 산다고 그랬는데 억울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5개 영업신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으면 뭐가 돼요? 본인이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뭐를 준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한 거죠. 그것이 수권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위임계약하고 수권행위는 원래 하나다, 원래 두 개 갈라져 있다. 갈라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영업신고 부탁하면서 뭐까지 해요? 수권행위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래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는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수권행위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본인, 수권행위,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민총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자, 대리권을 수여하기 전에 사무처리 위탁이죠.
그럼 여기도 기존의 임의 대리권과 달라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죠. 맞죠? 근데 왜 똑같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일을 맡겨놨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구청 직원에게 의사표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대리행위가 없는 위탁도 있어요, 없어요? 대리행위가 없는 위탁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사 선생님한테 저 수술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딴 사람한테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과 저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전문의가 수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부분이 없는 경우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위임 계약할 때 여기 부분이 없는 경우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있으면 대리행위라면 대리가 되는 거고, 여기 부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그런 일 같은 경우는 무슨 관계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는 이 A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분이 머리도 여시고, 그 다음에 밑에 막 전공의들 막 해가지고 막 한 3, 4명씩 달고 다니세요. 그럼 저는 누구한테 수작을 부탁하겠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하겠죠. 그렇죠? 근데 법률행위는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수술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당연히 나는 누구한테 수술을 부탁한다? 수임이. 지금 대리행위가 생길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본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위임이라고 불러야 돼요? 위임.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대리행위를 했을 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지, 대리행위가 없을 땐 대리권을 수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부탁했잖아요. 그러면 자, 수술 좀 부탁합니다라고 사무 처리를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겼죠. 내 몸 수술이나 사무 처리를 맡겼죠. 그럼 여기 있는 이분은 수술을 맡기로 한 뭐예요? 수임인이죠. 그럼 난 누가 수술해 주길 원한다? 수임인이 수술해 주길 원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리권 수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대리행위 할 게 없는데. 대리권 수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임계약이든 임의대리인이든 여기서 말 그대로 임의대리인이 되는 것은 이런 계약이 필요했을 때 여기에는 대리권 수여가 필요하니까 뭐가 되는 거고? 본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임의대리인이 되는 거고, 수임이는 무슨, 자, 임의대리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되는 거고? 복대리가 되는 거고. 요 빨간색이 생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생겼을 때. 빨간색이 안 생기면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이 될 필요도 없고 대리인이 될 필요도 없고 복대리가 될 필요도 없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뭐라고 용어를 쓰는지 잘 보세요. 자, 거기에 여러분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죠. 자, 사무 처리를 위탁합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뒤를 넘겨보시면 처음에 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복인권의 제한이죠. 자, 여기서는요, 민총에서는 요 빨간색이 있을 때, 대리행위를 한다 그래서 본인,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이렇게 불렀는데, 자,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위임계약이죠. 자, 위임인, 수임인,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계약의 당사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제3자예요. 그게 제3자예요, 그냥. 제3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명의신탁도 말씀드렸잖아요. 3자가 명의신탁. 당사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르니까? 제3자. 예, 그렇게 용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심각하게 안 한 것 같잖아요. 자, 근데 들을 때마다 좀 새롭죠? 예, 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의의무를 볼게요. 자, 원래 임의대리인은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관주의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로마자 해본의 주의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위임 사무를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인권의 제한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긴 복대리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복임. 근데 제3자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복인권의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복임인? 아닙니다. 제3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했던 대로 갈게요. 자, 기존에 노란색으로 보든 빨간색으로 보든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죠. 왜? 빨간색이 들어가면 여기로 부르니까 이 내용이 똑같아야 되고 이게 빨간색이 없으면 노란색으로 불러도 똑같아야 되니까 내용이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 위임인은 누구에게 일을 부탁한 것이다. 수임인에게 일을 부탁했으니까 제3자한테 일을 시킨다, 시키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못하는 게 원칙이죠. 자, 의사 선생님 보고 제가 수술 부탁했는데 여기 나와는 전공의를 보고 부탁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다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가름해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했을 때에는 그때 복대리랑 똑같이 무슨 권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선임, 감독에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임인이 거기 나와 있는 위임인의 지명에 의해서 제3자에게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이렇게 이 선생님이 수술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민총이랑 똑같이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해임이나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이한 때만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총에서 공부하셨던 임의대리권 내용을 똑같이 갖다 쓰되 자, 본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위임인. 임의대리인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수임인. 복대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제3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취득물 등의 인도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물 등의 인도 의무는 우리가 복대리에서 공부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 세 가지를 쓰십시다. 여기 부분 세 가지. 자, 먼저 취득물 등 인도 의무입니다. 취득물 등 인도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전 소비 책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고 의무입니다. 선생님 임의대리에서는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빨간색이 들어간 적은 공부한 적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이걸 하기 위해서 전제가 뭐가 꼭 깔렸으니까. 위임계약. 그러니까 행정사는 지금 구청 공무원에게 5개 영업신고를 대신했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행정사도 이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계약이 전제가 됐으니까? 위임계약. 그래서 이걸 민총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공부했었죠. 원인된 법률관계. 그 다음에 이쪽은 수권행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리권이 소멸할 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임의대리권이 소멸할 때는 수권행위를 뭐 하거나 철회하면 뭐는 사라져요?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됐다. 그러면 당연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됐으니까 대리권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종료된다. 대리권이 종료되는 거죠. 임의대리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행정사는 당연히 수권행위를 받기 전에 뭐부터 했으니까? 위임계약, 원인된 법률관계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 행위를 당연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제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취득물 등 인도 의무는 자, 수임인이 받은 것들은 당연히 누구한테 줘랑? 위임인에게.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임인이 받았던 것이 금전인데 요 녀석이 지가 먹고 살려고 소비해버렸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수임인이 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고 의무는 기존에 여기 있는 보고는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처리사항을 보고하고 종료가 됐으면 청구했을 때 한다. 지체 없이 한다. 지체 없이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민총 공부가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민총 공부는 항상 가장 공통된 요소를 앞으로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왜 민총에서 임의대리권이 맨 앞으로 뽑아져 있을까요? 왜 민총이 맨 앞으로 뽑아져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위임계약만 있겠습니까? 도급계약일 수도 있겠습니까? 도급계약일 수 있죠. 건설업자한테 공사를 부탁했는데 얘가 대신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민총은 공통적인 것을 앞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행정사를 말씀드렸죠. 자, 무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위임계약.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사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죠? 위임계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일을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일을 완성했을 때 보수를 받아요? 일을 완성하지 않아도 보수를 받아요? 안 해도 보수를 받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위임 계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 허가 안 나오면 돈을 안 받겠다. 그럼 이제 무슨 계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급계약으로 성질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도급계약으로.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우에 도급계약의 경우에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일단 그래서 여러분 돈은 먼저 받는다, 나중에 받는다? 먼저 받는다. 이상한 것만 기억을 하시고 증문즉답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십시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